어려운 기술도 쉽게 전달하는 슈어드 IT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슈어드 IT의 장도환이고요. 오늘은 AMD와 함께 AMD 에픽 4세대 제노아 데이터 센터 CPU에 대해 당신이 궁금했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더 빠른 처리 시간, 보다 개인화된 서비스, 매우 사실적인 그래픽, 모르는 것이 없는 AI. 우리가 누리는 이런 혜택은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서 쉬지 않고 가동되고 있는 대량의 고성능 서버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 서버들에 장착되는 다양한 부품 중에 핵심은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여 나날이 발전해가고 있는 CPU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 CPU 시장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AMD 에픽 프로세서입니다. AMD는 지난 2022년 11월 이미 전 세계 주요 슈퍼컴퓨터 및 퍼블릭 클라우드 그리고 각종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에서 적용되어 이미 높은 성능을 인정받은 3세대 에픽 프로세서의 성능을 대폭 향상시킨 4세대를 출시해서 데이터 센터 CPU 시장을 공략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웨비나에서는 최신 데이터 센터 CPU의 트렌드 그리고 왜 AMD 에픽 4세대 제노아 프로세서가 뛰어난지에 대한 주요 강점들 그리고 압도적인 성능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 CPU 시장의 변화에 왜 AMD 에픽 프로세서가 있는지는 세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세션은 AMD 에픽 4세대 제노아 프로세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탐구를 해볼 예정이고요. 발표자이신 AMD 김홍필 이사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AMD 코리아에서 데이터 센터 솔루션 관련해서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김홍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 잘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 발표 자료 보면서 저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발표 자료에 대한 일반적인 저희 주의사항이고요. 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장표를 안 보여드리면 좀 문제가 되는가 봅니다. 항상 외국계 벤더분들이 이런 걸 자주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외국계는 이제 그 좀 법적으로 민감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 발표 자료에 나온 내용들이 네. 또 어떻게 법적 분쟁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그런 대해서. 부분을 좀 미리 피하기 위해서 네. 이미 저희가 이제 주의사항을 먼저 고지하고 네.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먼저 그 오늘 뭐 데이터 센터용 CPU 세션이기는 한데요. 네. 먼저 이제 저희 그 AMD의 기술에 대해서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AMD는 그 뭐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네. 그 X86 CPU 네. 뭐 흔히 생각해서 이제 PC에 들어가는 네네네. CPU를 그 만든 회사고요. 네. 지난 50년 넘게 네. 그 CPU를 만든 회사고,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그 그래픽 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게이밍용 그래픽이나 아니면 그 데이터 센터, 네. 그 인공지능용 그래픽 그런 기술들을 모두 보유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최근에 그러니까 한 작년에는 그 저희가 그 FPGA 프로그래머블 그 로직 회로 네. 만드는 자이링스라는 회사를 저희 그 AMD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회사를 굉장히 그 비싼 가격으로 인수를 해서요.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보유한 이제 아키텍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네네네. 그 설계 기술들에서 네. 이렇게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X86 CPU 아키텍처 네. 뿐만 아니라 그래픽 아키텍처, 네. 그리고 이제는 그 프로그래머블 로직을 만드는 FPGA 아키텍처까지 네. 이런 그 또 이거 이제 IP라는 용어도 쓰거든요. 네네네. Intellectual Property라고 지적 자산이라고 IP라는 용어로 쓰는데 네. 뭐 이러한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어떤 공장이나 이런 건 없죠. AMD는 그렇죠. 다 그냥 네. 의뢰를 맡길 뿐이잖아요. 설계만 네네. 하고. 설계를 하고 이제 외부는 반도체 전문 네. 팹이라고 하는 그 네네네. 반도체 전문 공장에 이제 설계를 맡기는 회사고요. 음.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아키텍처 기술을 보유를 해서 네.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어떤 소비자들에게 어떤 컴퓨팅 파워를 공급해주는 뭐 그런 회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뭐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컴퓨팅에 관련되는 그 아키텍처는 거의 풀로 다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네. 거고요. 네. 특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네. 저희가 최근에는 이러한 다양한 기술들을 저희가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가 뭐 50년 넘게 되기는 했지만 네. 사실 이제 지난 그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이런 어떤 데이터 센터보다는 오히려 컨슈머 컨슈머 CPU. 시장이 네, 네. 더 강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네, 네, 네. 상대적으로는 컨슈머 시장이 더 강했는데 네. 이게 이제 최근에는 좀 바뀌고 있습니다. 회사 자체가. 음. 그래서 저희가 그 2022년이 끝나고 이제 연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네. 1년 동안 실적 발표를 하는데 네. 이제 작년 기준으로 2022년 기준으로 네. 뭐 처음으로 이 데이터 센터 쪽 네. 그 매출이 그러니까 컨슈머 쪽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클라이언트 쪽 매출을. 그래서 현재는 이제 거의 회사에서 가장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네. 거의 이제 1위 분야가 저희 이제 데이터 센터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몰랐습니다. 이제 그거 전혀. 그리고 현재는 오히려 이제 B2B 쪽 솔루션 공급이 그러네요. 회사 전체 포트폴리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음. B2C 솔루션보다는 네. B2B 솔루션이 그 훨씬 더 네. 저희가 이제 사업 확장을 더 크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는 이 그 제품들이 네. 주로 이제 저희가 데이터 센터 쪽에 네. 적용되는 이제 대표적인 제품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오늘 가장 많이 말씀드릴 서버용 이제 CPU 제품, 네, 네. 저희가 그 AMD 에픽이라는 음. 브랜드 네임으로 저희가 서버용 CPU 제품군을 가지고 있고요. 네. 뭐 이제 두 번째로는 이거는 이제 GPU 가속기. 이건 주로 이제 데이터 센터용 그 머신러닝 AI용 저희 네. GPU. 뭐 최근에 이쪽 분야가 굉장히 화두잖아요. 그렇죠. 뭐 또 이게 이제 하나씩 그 해가 갈수록 좀 이런 분야 쪽에 계속 이제 새로운 테마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또 뭐 챗GPT나 뭐 네, 이런 쪽이 네. 또 신문에 보면 기사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뭐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그쪽 분야에 사용되는 저희 그 GPU 가속기이고요. 뭐 요거는 이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면 사실 뭐 한 세션 정도 더 저희가 해서 이런 저희 이제 AMD GPU의 네. 특징 뭐 네, 이런 네, 네. 부분에서 대해서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 CPU하고 마찬가지로 또 이제 주력으로 키우고 있는 사업이고요. 뭐 네. 이쪽은 아직까지 이제 절대 강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엔비디아가 엔비디아, 이쪽 네. 시장을 잡고 있는데 네. 뭐 저희가 이 GPU 분야도 아마 이제 올해 내년 정도를 기점으로 좀 의미 있는 성과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네. 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일링스를 인수해서 저희 FPGA 솔루션 하고 여기 보면 이제 어댑티브 SoC 이건 이제 적응형 그 반도체인데요. 네. 네. 이제 FPGA의 특징은 그 칩 자체를 프로그래밍화해서 기능을 변경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필요한 기능을 이렇게 소프트웨어로 네, 네, 네. 칩의 기능을 네. 변경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이 분야도 최근에는 이제 그 데이터 센터 쪽 솔루션, 특히 이제 네트워크 솔루션 같은 쪽이나 그렇죠. 맞아요. 아니면 맞아요. 뭐 스토리지 솔루션 쪽에 네. 이런 FPGA를 활용하는 사례가 뭐 굉장히 많고요. 네.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FPGA는 어떤 뭐 산업군이나 산업용 장비로 많이 쓰였었잖아요, 저게. 맞습니다. 그래서 네. 뭐 최근에는 이제 자동차 쪽, 오토모티브, 그렇죠. 그다음 뭐 통신 장비, 네. 뿐만 아니라 음향기기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 맞습니다. 네. 음향기기, 그다음에 무슨 또 그 측정 장비, 네, 뭐 의료 장비에도 많이 들어가고. 맞습니다. 네. 네, 의료 장비 이런 쪽에 많이 쓰이는데 네. 이게 이제 최근에는 또 데이터 센터 쪽에서도 이 FPGA 채용을 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나의 그 데이터 센터 포트폴리오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펜산도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요. 네. 이건 좀 규모가 작은 회사긴 하지만 네. 이쪽은 저희가 이제 DPU라고 부르는 그 데이터 센터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이제 하는 이름이고요. 이거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는 사실 뭐 CPU나 이런 것만큼 중요한 게 어떤 또 네트워크 성능이거든요. 네. 그 결국은 그 서버하고 서버 간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얼마나 잘 분산을 시켜주고 또 이런 그 어떤 데이터가 전송될 때 네. 뭐 어떤 암호화라든지 보안 관련한 기능들을 또 네. 이네이블 해주는 그런 그 기능을 가지는 것이 이제 DPU라는 이름의 그 프로세서 유닛인데요. 뭐 이 DPU 설계 기술을 가진 저희가 네. 펜산도라는 회사까지 인수를 했습니다. 음.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서는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이제 CPU를 가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GPU 액셀러레이터. 네. 이제 GPU는 사실 뭐 그래픽이라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즘은 네네. 이제 다 오히려 더 그 액셀러레이터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그 적응형 SoC, FPGA,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DPU까지 이러한 제품군들을 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 센터 시장을 계속 많이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네. 뭔가 컴퓨팅에서 처리되는 모든 뭐 연산은 네. CPU가 알아서 다 했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가 뭔가 연산이 좀 더 많이 필요해지고 CPU의 성능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GPU가 그렇죠. 또 나온 것 같고 네. 이제는 그 CPU와 GPU의 역할 중에서도 좀 더 뭔가 산업 특화된 어떤 특정 목적에 특화된 반도체가 이제 FPGA 형태로 또 나오게 되는 것 같고 그렇죠. 네. 또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데이터 하나만 여기에만 집중해야지라는 목적으로 또 나온 게 DPU라고 네. 봐도 크게 무리는 네, 없겠네요. 잘 이해를 하신 것 같고요. 아,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뭐 컴퓨팅을 처리하는 목적은 같지만 또 이게 그 데이터의 어떤 특징에 따라서 처리하는 네, 방식이 네, 네. 좀 틀리거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은 뭐 사실 이 데이터 양이 어떻게 보면 진짜 너무 많아졌어요. 어마무시하게 네, 늘어나고 진짜. 있잖아요. 네, 근데 네. 뭐 그런 데이터들 중에서는 어떤 뭐 이미지 데이터도 있을 거고, 맞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도 네. 있을 거고, 음성 데이터도 네. 있을 건데 음. 또 그걸 어떻게 가공해서 처리를 하느냐, 음, 또 뭐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 네. 또 그런 방식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계속 찾다 보니까 사실 이 GPU는 옛날에는 GPU가 이제 대표적인 경우인데 네. 옛날에는 그냥 이 화면에 그래픽을 만들어주는 그 음. 용도로만 사용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사실 이 GPU가 더 큰 시장이 음. AI나 머신러닝 쪽은 사실 그래픽 기능 하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더 순수-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네, GPU를. 순수하게 이제 연산을 네, 하는 네, 용도거든요. 네. 순수하게 보시면 AI도 네. 어떻게 보면 다 디지털화 시켜서 연산을 해서 그렇죠. 처리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다른 종류의 어떤 음. 컴퓨팅 플랫폼들이 또 여러 생겨나고 있다. 가지가 생겨나고 더 유리한 방향을 음. 찾아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AMD는 모든 기술을 네. 다 가지고 있다. 네, 그러네요. 그 포트폴리오를 모두 다 네. 망라해서 가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어쨌든 프로세서의 경쟁사는 인텔인데 네. 인텔 대비해서는 GPU나 뭐 저쪽에 좀 더 강세가 있는 것 같고 네. 엔비디아는 CPU가 없잖아요. 네. 그 엔비디아 대비해서는 CPU 쪽이 더 강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텔과 엔비디아가 잘 나가고 있으나 그 둘을 합쳐놓은 회사가 AMD라고 봐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사실 두 군데 그 뭐냐 경쟁 시장에 있어서 네. CPU하고 GPU에 있어서 다 그 2등이긴 한데 네. 근데 또 아까 그 실적 발표 얘기를 했는데 네네네. 그걸 보면 사실 어떤 사업의 그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게 되게 그래서 강점인 것 어느 같아요. 분야든지 네. 뭐 1등을 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팽창했지는 않지만 계속 성장, 어느 분야든지 다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네. 뭐 최근에는 또 이제 시장 상황이 그래서 음. 어떤 컨슈머 클라이언트 쪽 시장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음. 코로나 때 네, 이런 네, 네. PC 그때 수요가 특수였는데. 엄청 증가했다가 네, 지금 최근에는 맞아요. 엄청 많이 꺾였어요. 네. 뭐 저희도 사실 그런 경기 상황을 피해갈 수는 없기는 하지만 아, 근데 데이터 근데 센터 쪽이 그렇죠. 있으니까. 데이터 센터 쪽이 계속 성장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그쪽 매출을 많이 음. 커버했고요. 음. 그래서 뭐 사실 최근에 이제 그 미국 IT 회사들의 실적 발표하고 나면 뭐 주가가 뭐 이렇게 네, 뭐 어떻게 폭락하고 폭락하고 뭐 하는데 네, 정리해고 엄청 하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AMD는 그런 게 없었나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오히려 이제 지난 4분기 실적 발표하고 아. 좀 굉장히 호평을 많이 네. 받아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아, 네. 그래서 다행입니다. 이게 그 자체가 이제 뭐 이러한 분야에 저희가 네. 이제 투자했던 결실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 네.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회사 소개는 드렸고, 네. 그래서 이제 뭐 본격적으로 저희 그 서버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일단은 뭐 저희 서버의 이제 전략, 기본적인 전략 자체는 그 일단 1차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가장 성능이 좋은 제품을 공급을 한다. 뭐 어쨌든 사람들이 이런 CPU 제품군, 뭐 혹은 이런 컴퓨터 제품군을 사는 이유가 뭐 작업이 빨리 되고 그렇죠. 원활하게 처리되고 네. 뭐 뭔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네. 그 목적이잖아요.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계속 발전을 해왔던 것 같아요, 기술도.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몇 년 전에 쓰던 PC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는 올해 새로 나온 PC하고 그러니까요. 그 사용해보면 확실히 체감적으로 많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술이 엄청 빨리 발전하고 있고 사람들이 네. 요구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저도 정말 동감하는 게 제가 네. 사무실에서 젠2 라이젠을 쓰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근데
지금 잠깐 이렇게 못 보셨을 텐데 저기 앞에 있는 저 요만한 PC가 네네. 젠3 그 라이젠 아, 예. 5가 들어가 있어요. 예. 저만한 PC가 네. 제 사무실에는 이만한 PC보다 네. 성능이 더 좋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진짜 3년밖에 안 됐는데도 네. 그렇게 빨라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뭐 사람들이 아우 뭐 지금도 성능 좋은데 뭐 얼마나 더 좋아지면 뭐 얼마나 더 좋겠느냐 하는데 네. 사실 이게 매년 지날수록 또 더 좋은 제품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다 필요하니까 그렇게 또 나오는 네.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게 나오면 또 그만한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 데이터셋이 커지고 그렇죠. 또 기능들이 많아지고 네. 뭐 그런 것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죠. 뭐 더 많은 컴퓨팅 능력이 필요하고 네. 특히 이제 이 서버 쪽에서는 그 데이터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있어서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 맞습니다. 양이 특히 이제 뭐 클라우드 세상이 되면서 네. 더 많아졌죠. 네,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PD님께서도 거의 개인 데이터의 많은 부분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클라우드에 아마 저장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한 10개 정도 씁니다. 제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네. 그게 없으면 돌아가지를 않아요. 진짜. 네. 그러신 분들 되게 많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요즘 그냥 일반 회사들이나 네. 아니면 이렇게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개개인 사용자도 네, 네, 맞습니다.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보관하고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뭐 사진 찍는 것마다 다 클라우드로 올라가는 서비스들을 아마 네, 맞아요. 기본적으로 다 사용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걸 이제 뒷단에서 어떤 백엔드에서 처리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이런 컴퓨팅 장치가 그렇죠. 있어야지 처리를 하기 때문에 네. 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계속 더 높은 음. 성능의 그 CPU를 제공하는 걸 일차적인 목적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거기에 발맞춰서 그런 컴퓨팅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계속 아까 말씀드린 AMD가 가지고 있는 기술, 즉 아키텍처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저희가 향상을 계속 시켜야겠죠. 향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이제 4세대 아키텍처, 음. 저희가 이게 이제 1세대가 뭐 AMD가 새로 이제 부흥되는 시점이 2017년을 기점으로 이제 새로 네.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때 이제 1세대가 나오고 지금 이제 4세대까지 저희가 기술을 시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그 특히 이제 서버나 이런 쪽 부분에 있어서는 그 에코시스템 파트너라고 매우 결국은 중요하죠. 안정적으로 이 CPU를 구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 네. 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 꾸준히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타임 투 밸류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뭐 뒤에 로드맵도 보여드리겠지만 네. AMD는 이제 뭐 옛날에 했던 약속, 그러니까 저희가 언제 또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겠다 이런 로드맵에 대한 약속을 지금까지 굉장히 잘 지켜왔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또 시장의 신뢰를 많이 쌓아온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되게 저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보통 이런 뭐 AMD도 마찬가지고 다른 회사들이 앞으로 향후 한 2, 3년 정도의 로드맵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때 제품의 로드맵도 보여주는데 네. 뭐 이런 OEM 파트너나 그런 회사들이 그 로드맵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네들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연구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로드맵대로 예를 들어 부품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되게 비즈니스에 타격이 있을 텐데 네. 그래서 그렇게 딱 타임 투 밸류를 맞춰주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게 이제 저희 보여드린 게 저희 서버 CPU의 로드맵인데요. 네. 일단은 뭐 보시면 이제 2019년에 저희 그 2세대 에픽 제품인 롬 제품, 그다음에 2021년에는 그 3세대 에픽 제품인 밀란 제품, 네. 그리고 이제 작년 2022년 11월 달에 연말에 저희가 이제 4세대 제품, 제노아 제품까지 출시를 했습니다. 이 로드맵은 거의 뭐 저희가 한 2017년 정도에 1세대 제품 출시하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뭐 2세대, 3세대, 4세대 네. 뭐 계속 제품을 출시하겠다. 그때 세운 로드맵이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거의 저희가 다 로드맵을 지켰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2017년부터 그 2017년에 1세대 제품이 나왔는데 네. 그 2022년까지 4세대 제품까지 다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짧다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거의 한 1년 6개월 만에 한 세대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네. 그 안에 미트하겠다, 이런 4세대까지 이 정도까지 만들겠다는 얘기를 2017년에는 아무도 안 믿었겠죠. 네. 네. 근데 네. 이제 지켰으니까 앞으로 한 8세대까지 로드맵 발표해도 믿겠습니다, 이제. 네, 그래야죠. 네, 네. 저희도 이제 계속 그걸 지켜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뭐 세대가 또 그 지나면 지날수록 한 세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뭐 확실히 어떤 성능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기능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발전하고 있는 크게 것 같습니다. 발전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또 하나의 그 굉장히 중요한 네. 포인트고요. 맞습니다. 어쨌든 뭐 세대만 넘어가고 아무것도 발전을 안 하면 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재 4세대 제품까지 음. 출시를 했고 또 이 그 박스 개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배네요. 네, 이제 박스 개수가 의미하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제품 종류거든요. 아. 이제 저희 그 서버용 CPU의 제품 네. 종류여서 3세대는 이제 롬이라는 제품 하나의 종류 정도가 있었으면 네. 2세대는 네네네. 네, 3세대는 밀란 제품은 그 밀란이라는 제품, 네. 밀란 X라는 음. 제품. 그래서 이제 3세대는 그 밀란 X라는 제품을 제품 종류 하나를 추가를 해서 네. 저 제품은 이제 밀란에서 그 저희가 이제 L3 캐시 사이즈를 더 늘려서 아, 그 컨슈머 쪽에 그 XD. 예, 그거, 잘하시네요. 그거랑 비슷한 네, 건가요? 또 동일한 개념입니다. 네. 야, 그러면 또 성능이 엄청나게 또 향상이 됐겠군요. 네, 이제 뭐 컨슈머 쪽은 이제 그 XD라고 하는 제품 그 캐시를 늘려서 네.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게이밍 쪽에 네, 그쪽에 대한, 특화됐잖아요. 성능을 좀 특화시켰다고 보시면 네. 이제 서버 쪽은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는 동일한데요. 결국은 이제 그 이걸로 성능을 높인 부분은 저희가 이제 HPC 어플리케이션, 아. 그러니까 슈퍼컴퓨팅용으로 네. 뭐 대규모 시뮬레이션을 한다거나 네네네. 아니면 뭐 반도체 설계 쪽 시뮬레이션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캐시 사이즈의 증가로 네. 성능을 많이 향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음. 이렇게 그 제품군을 네. 두 가지로 좀 다변화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4세대로 넘어와서는 저희가 그 제노아라는 제품은 뭐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저희가 밀란을 이어가는 제품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베르가모라는 제품도 그 올해 상반기 중에 출시할 예정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FPGA 그거군요. 아니요, 이건 FPGA는 아니고 네. 제노아는 이제 최대 96코어까지 네. CPU 코어 숫자를 지원을 하는데요. 네네네. 베르가모는 거기에서 코어 숫자를 더 늘려서 최대 128코어까지 아. 네, 코어 숫자를 좀 더 획기적으로 늘린 제품이 이제 베르가모 제품입니다. 네. 사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네. 아까 앞에 클라우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이 또 굉장히 집적도를 많이 요구를 네. 하면서 그러네요. 공간은 한정돼 있으니까 더 네. 많은 소켓으로 좀 더 높은 성능을 하려면 네, 더 많은 코어를 때려 박아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은 뭐 어떤 가상 CPU, 그러니까 뭐 버추얼 머신 네, 몇 개를 그쵸, 만드느냐 네. 뭐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좀 더 많은 집적도를 가진 음. 좀 클라우드에 특화된 베르가모라는 제품을 출시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제노아 X라는 제품도 네. 뭐 저희가 밀란하고 밀란 X 때하고 마찬가지로 또 제노아에서 S3 캐시를 추가를 해서 네. 제노아 X라는 제품을 네네. 또 준비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에나라는 제품도 출시 예정인데요. 이제 시에나는 어떻게 보면 좀 중저가 제품군 좀 시장을 좀 공략하기 위해서 그 시에나라는 플랫폼을 준비 중입니다. 서버 프로세서인데 제노아보다는 좀 더 뭐 코어 수나 이런 소켓 수가 적은.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제노아는 네. 최저 코어가 그러니까 가장 적은 코어 수가 그 16코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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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코어인데 저희 그 시에나 제품은 네. 최저 8코어부터 아. 시작하는. 네. 이게 그러면 그 인텔의 뭐 제노아는 스케일러블 그거랑 경쟁 뭐 뭐 그러니까 인텔 뭐 제품군이 다양한데 거기에서 왜 제온 제일 낮은 등급이 있잖아요. 그거랑 그렇죠.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네. 아. 제일 낮은 등급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저게 없는 줄 알고 오해했었는데 있었네요. 아직은 없죠. 이제 곧 나올. 네네네. 아마 올 여름 정도 출시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뭐 사실 뭐 성능이 높은 쪽은 굉장히 성능이 많이 좋고 하지만 네. 또 그런 거 말고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전력도 적고 가격도 싸고 네. 대신 안정적으로 잘 구동이 돼야 되는. 그렇죠. 네. 근데 좀 이제 서버에 필요한 어떤 그런 안정성은 필요하고 그렇죠. 뭐 그런 좀 시장을 좀 타겟으로 하고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어떤 엣지 컴퓨팅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엣지단에 좀 가볍게 쓸 수 있는 그런 서버를 좀 타겟으로 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제품이 그 시에나라는 제품이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4세대는 뭐 보시는 바와 같이 3세대에서 제품군이 또 이렇게 2배로 늘었고 네. 그리고 다음 5세대 제품 저희가 이제 튜린이라는 이름으로 5세대 제품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2024년 정도 출시를 할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는 또 이렇게 뭐 또 더 추가되는 그 새로운 기능으로 또 있겠죠?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그
해가 갈수록 계속 이제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뭐 성능이 높아지면서 네. 저희가 이거는 이제 CPU 하나 성능 기준으로 해서 IPC 성능으로 봐도 될까요? IPC라기보다 이제 CPU 하나가 낼 수 있는 네. 그 연산 성능.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스펙 레이트 2017 인티저, 그러니까 정수 연산 네. 기능으로 네네네. CPU 하나의 그 연산 성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벤치마크 성능이에요. CPU 벤치마크 성능을 저희가 이제 인텔하고 AMD의 네. 어떤 이제 탑급 제품을 좀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그래서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네, 현재 뭐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2년 기점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2022년이기 때문에 네. 그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뭐 또 올해 신제품이 출시한 나왔죠, 또. 신제품이 나와서 그거 2023년에 조금 틀려질 수는 있었어요. 아, 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2022년에 이 제품을 출시할 당시까지만 해도 그때는 없었죠. 네, 굉장히 이제 성능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고요. 음. 그래서 뭐 해가 갈수록 점점 더 그 성능 차이가 나는 걸 보실 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4세대 저희 그 제노아 CPU의 일단 그 특징들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반도체 공정 부분에서 기존의 그 3세대 제품에서 7나노 공정이 적용이 됐으면 네. 4세대로 넘어와서는 5나노 공정으로 저희가 그 공정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집적도라든지 아니면 좋아졌겠습니다. 전력 효율 이 네. 부분이 좋아졌고 네. 그리고 그 CPU 소켓당 최대 이제 96코어까지 기존에 이제 64코어에서 네. 최대 96코어까지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도 기존의 DDR4 8채널에서 DDR5 12채널까지 지원하고요. 네. 그다음에 PCI 사양도 기존의 그 PCI Gen4에서 Gen5. PCI Gen5까지 네. 지원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그 CXL이라는 그 인터페이스 규격을 지원합니다. 요 CXL이라는 규격은 제가 이따가 네. 다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컴퓨덴셜 컴퓨팅이라고 부르는 보안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특히 이제 하이퍼바이저 가상화 기반 그 데이터 센터에서 네. 최근에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기능인데요. 네. 이제 서버에서 버추얼 머신을 생성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어떤 버추얼 머신 사용자가 보기에는 그 버추얼 머신 개개의 버추얼 머신들이 하나하나의 서버죠, 일종의. 그렇죠. 그들이 네. 보기에는. 네, 그들이 보기에는. 하지만 물리적으로 하나에 다 있는 건데. 네, 그 물리적으로 한 서버 위에 다 올라가 있는 네. 건데.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서버 플랫폼 자체 하나가 네. 어떤 보안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쓰는데. 각각 개개인의 그렇죠. VM에는 크게 신경 안 쓰는군요. 그렇죠. 이전까지는 그랬죠. 네네네. 근데 AMD는 그 각각 VM들을 다 암호화시키는. 아. 그래서 VM마다 그 암호화 키를 만들어서 네. 각 그 이 서버 그러니까 뭐 서버 하드웨어하고 네. 이 VM하고 주고받는 데이터를 네. 전부 다 암호화시키는 기술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보통 근데 그런 기능은 하이퍼바이저 단에서 제공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퍼바이저에 애드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에서 어떤 인크립션 할 수 있는 하드웨어 장치가 있고 그 네. 인크립션 키를 하이퍼바이저에서 이네이블을 하면 네. 그 하이퍼바이저가 암호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네. 하이퍼바이저에서 하이퍼바이저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하이퍼바이저 중에서 뭐 V모사 하이퍼바이저는 뭐 당연히 보안도 잘 되고 할 수 네. 있는데 네, 오픈소스 하이퍼바이저도 많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쓸 때 뭔가 보안으로 좀 취약한 것 같아. 하지만 저 기능을 활용하면 네. 그 뭐 아주 보안이 강력하고 매우 비싼 하이퍼바이저 쓰지 않아도 네. 그것만큼의 보안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기능을 SEV라고 하거든요. Secure 네. Encrypted Virtualization 기능이라고 오, 하는데, 네. 네. 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제 그 전 세계 메이저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은 네. 자체 하이퍼바이저를 네. 사용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다가 탑재를 해서 저희가 이제 아. 또 뭐 특정 그 지사 그 네. 클라우드 서비스에는 또 이 컴피덴셜 컴퓨팅, 컴피덴셜 VM이라고 하는 특화 상품을 또 따로 출시를 했습니다. 클라우드 상품 자체를.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VM 쓰셔도 되는데 네. 돈을 조금 더 내시면 더 안전한 VM을 제공해 드립니다라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럼 그들 입장에서도 오퍼링이 늘어난 거니까 더 이득이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음. 이러한 기능을 제공해서 특히 이제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이 네. 이러한 기능을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고요. 그러네요. 네. 그들이 요청해서 만드신 거 아닌가요? 뭐 서로 스펙 협의를 네, 했겠죠. 네네네. 네, 어쨌든 네, 좋네요. 네, 이 부분은 모공이 좋아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그 어떤 암호화 체계라든지 네. 아니면 어떤 보완할 수 있는 기능들 음. 이런 기능들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 또 하나씩 좋아지겠죠. 더 좋아지게 네. 이렇게 만들어가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게 저희 그 4세대 CPU의 주요 그 특징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성능적으로 좀 보시면 저희가 그 3세대 CPU하고 4세대 CPU의 그 성능 비교 뭐 차트라고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내용이. 그래서 성능이 뭐 향상이 어마어마하네요. 2배 가까이 올랐네요, 진짜.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는 3세대 CPU는 최대 64코어까지 지원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 4세대는 최대 96코어까지 지원해서 이게 이제 가장 성능 좋은 두 제품 3세대, 4세대 간을 비교를 하는 건데요. 네. 뭐 크게 이제 보시면 클라우드, 뭐 HPC,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세 개 분야로 저희가 나누어서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벤치마크. 그래서 클라우드 쪽은 이제 스펙 그 인티저 성능, 그다음에 HPC 쪽은 스펙 플로팅 포인트 성능, 네.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쪽은 뭐 스펙 JBB, 스펙 자바 성능. 그렇게 이제 세 가지를 어떻게 보면 좀 이런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에 네. 그래도 조금 대표할 수 있는 그 벤치마크 툴이어서요. 네. 그 벤치마크 툴로 그 테스트한 걸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저희가 정리를 해봤을 때 보시면 수치적으로 보시겠지만 거의 뭐 약 한 2배 정도, 네, 네, 네. 성능이 2배 정도, 네. 그 거의 이것도 뭐 1년 반 정도 만에 네. 저희가 세대가 넘어가면서 네. 거의 2배까지 성능 증가를 그 시켰고요. 네. 그래서 뭐 큰 발전이죠. 네, 큰 발전이고 이렇게 성능을 더 증가시키면서 좀 더 집적도 높은 그 요구를 하고 더 성능 좋은 걸 필요로 하는 고객들에게는 좀 더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인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코어 수가 아까 3세대에서 64, 네. 4세대는 96이잖아요. 네, 네. 한 30% 는 거잖아요, 이게. 코어 수만 그렇죠. 보면.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그 정도 성능이 늘어나겠지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성능 향상이 이루어진 거니까 맞습니다. 한 코어당의 성능도 그만큼 엄청 많이 올라간 거라고 봐야 예, 되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뭐 코어 절대적인 성능뿐만 아니라 네. 어떤 전력 효율성 측면에서도 네. 더 그 향상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앞에서 반도체 공정 말씀드렸지만 네. 7나노 공정에서 5나노로 5나노로, 넘어가면서 네. 어떤 최적화 포인트, 네. 그다음에 또 저희 아키텍처 자체의 개선 네, 이런 네, 부분들이 다 그 적용이 되면서 성능 향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4세대 CPU는 저희가 뭐 어쨌든 현재 세계에서 가장 그 성능 월드 좋은 베스트, 네. 월드 베스트 인정입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적인 CPU 그리고 그 어떤 TCO적인 측면, 비용적인 측면을 절감할 수 있고 네. 또 보안에도 강하고 그다음에 또 다양한 그 에코시스템 솔루션을 지원하고 있는 네. 그런 CPU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기술적인 내용인데 네. 저희가 뭐 아키텍처라고 하는 4세대 아키텍처가 어떤 부분이 적용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걸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서 그 알겠습니다.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성능이 많이 향상이 됐는지에 대한 비결이 여기 다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젠 4세대 아키텍처는 이 이제 젠 4세대 아키텍처라고 하는 거는 네. 그 서버 CPU뿐만 아니라 아까 PC. 말씀드린 이제 뭐 라이젠 네, 뭐 네, 네. X3D라든지 이런 그 컨슈머용 데스크탑용 PC용뿐만 아니라 노트북용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동일한 4세대 아키텍처가 다 적용이 되었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그 성능 향상, 그래서 그 CPU 프리퀀시, CPU 클락도 전반적으로 증가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뭐 심지어는 동일 클럭이라고 하더라도 3세대하고 4세대하고 똑같은 예를 들면 한 3기가 정도로 동작을 한다 하더라도 4세대가 성능이 더 좋은 부분. 네. 그건 이제 거기에다가 클럭까지 더 높아졌기 때문에 네. 또 성능 향상치가 더 있는 네.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저희가 그 IPC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건 이제 인스트럭션 퍼 클럭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동일한 클럭을 똑같이 일부러 맞춰놓고 3세대하고 4세대를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을 네. 이제 IPC 증가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IPC가 증가했다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레이턴시는 저희가 이제 캐시 사이즈를 좀 더 늘리고 효율적으로 설계를 하면서 네. 결국은 또 이제 레이턴시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CPU라는 게 있으면 또 메모리라는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저장 장치가 있고 네. 이렇게 보통 이제 3단계로 거쳐가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장 장치에 있는 그 데이터를 그 메모리에 D램 메모리에 잠깐 저장했다가 그걸 CPU하고 주고받으면서 네. CPU에서 연산해서 다시 메모리로 넣고 그쵸. 이제 이러한 그 연산 작업을 수행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CPU에서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읽어와서 또 얼마나 빨리 다시 갖다 주느냐. 이 부분이 성능에 직결되는데요. 그래서 그걸 레이턴시라는 용어로 부르고 저희가 그 캐시 사이즈, 그러니까 또 CPU하고 메모리 사이에 중간에 버퍼 역할을 하는 그 캐시 사이즈를 늘림으로써 이러한 레이턴시를 줄이는 그러한 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스루풋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거는 이제 어떤 용어로 쓰나 하면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느냐. 네, 그걸 보통 이제 스루풋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AMD는 뭐 아시겠지만 코어 수가 많기 때문에 모든 코어가 동시에 일을 하면 이러한 스루풋 측면에서 굉장히 그 유리한 제품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요 세 가지 부분을 이제 중점으로 당연히 CPU 성능을 개선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IPC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젠 3세대에서 4세대로 넘어가면서 약 14%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전력량, 그다음에 똑같은 CPU 클럭, 뭘 딱 맞춰놓고 그 3세대 여기서는 약 뭐 한 33개 정도의 서버 워크로드, 그러니까 33개 정도의 그 다양한 테스트를 했을 때 평균적으로 14% 정도 뭐 성능이 증가했더라라는 걸 볼 수 있고, 물론 뭐 훨씬 더 많이 증가한 폭도 있고 뭐 좀 적게 증가한 폭도 있지만 뭐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14%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4세대 CPU로 가면서 어떤 인스트럭션 셋이라고 하는데요. CPU는 그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뭐 다양한 이제 인스트럭션 셋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쉽게는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하는 그 인스트럭션 셋은 당연히 이제 연산이 기본이고요. 그거 말고 굉장히 복잡한 연산을 또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뭐 이 명령어로 이 데이터를 주면 이렇게 처리를 해라라는 그런 걸 이제 인스트럭션 셋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AVX512라는 인스트럭션 셋을 그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스트럭션 셋을 추가를 하면서 저희가 그 특히 이제 HPC 쪽 성능, 한꺼번에 많은 그 연산한 HPC 쪽 성능이나 아니면 그 머신러닝 쪽 성능을 이걸로 많이 좀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 부분에만 해당되는 것들만 지금 딱 이렇게 그렇죠. 돼 요게 있는 이제 것 같아요. 뭐 자연어 처리에 이미지 지금 확인하는 것부터 해서 물체 감지하는 그런 성능들이 지금 3배에서 4배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조금 그 구분을 하실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AI 최근에 이제 AI 뭐 성능 이렇게 많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어프로치 하는 방식이 AI에 크게 두 가지 분야가 있거든요. 첫 번째 분야는 이제 트레이닝 분야. 그다음 두 번째 분야는 어떤 추론 분야, 인퍼런싱 분야.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쪽은 그 굉장히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그 어떤 목적에 맞게 트레이닝을 시켜줘가지고 실제로 그 트레이닝 어떤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그 데이터셋을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학습시킨다고 그러고 컴퓨터로 학습시킨다고 그러고 근데 그 분야는 사실 CPU가 쓰인다기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GPU로 대부분 다 수행을 합니다. 트레이닝 쪽 분야는. 근데 이제 실제로 그 만들어진 데이터셋을 실생활에 적용을 하는 분야, 그게 이제 인퍼런싱 분야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다양한 사람의 그 음성 데이터나 이런 그 어떻게 뭐 어떤 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때 어떤 말을 하는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실제로 그걸 이제 서비스를 하려면 그 우리가 이제 자동응답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챗봇 서비스를 할 때 저희가 입력을 했을 때 컴퓨터가 바로바로 반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반응하는 분야는 이제 인퍼런싱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분야는 최근에 그 CPU로 이런 인퍼런싱을 많이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GPU와는 달리 그 솔루션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래서 뭐 굉장히 작은 어떤 그 칩부터 어떤 작은 사이즈의 칩부터 뭐 조금 다른 형태의 GPU가 사용되기도 하고 FPGA가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CPU는 범용성을 가지다 보니까 또 기존에 있는 그냥 CPU 가지고 이런 인퍼런싱 분야의 AI를 구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인퍼런싱을 구현하기 위한 어떤 그 AI 쪽 성능들이 이만큼 기존 세대보다 이런 저희가 명령어셋을 추가하면서 많이 향상이 되었다는 의미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폭넓은 지원을 이제 해줄 수 있게 됐다라는 거네요. CPU로 구현하는 이제 추론 쪽 그런 쪽 분야로 저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그 CPU의 구조인데요. 네. CPU 구조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제가 오늘 뭐 CPU를 들고 나오긴 했는데 처음 봤습니다. 저는. 네. 요 그림부터 잠깐 그 설명드리고 이제 네. 저희 요거 좀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이제 박스가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파란색으로 된 그 코어가 8개 들어가고 가운데 캐시가 들어가 있는 네. 그거는 저 네모 박스 하나가 그러니까 반도체 다이 하나. 그래서 저건 이제 CPU 코어만 들어가 있는 반도체 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가운데 IOD라고 쓰인 거는 네. 그 IO 다이. 그래서 이거는 메모리 컨트롤러라든지 아니면 어떤 PCI IO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는 IO 다이. 네. 그렇게 이제 다이가 그 구분이 되어서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코어가 저희가 이제 8개가 들어가 있는 그 반도체 다이가 12개. 최대 12개. 그래서 96. 네, 그래서 96코어가 구성되고 네. 또 뭐 다른 코어 64코어나 더 낮은 코어 제품 같은 경우는 12개가 다 안 들어가고 뭐 8개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네. 4개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좀 확장성이 좋게 그 모듈식으로 저희는 이제 멀티칩 모듈이라는 용어를 부르는데 네. MCM이라고 네. 그렇게 저희 이제 CPU가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실물인데 되게 사실, 크네요. 네, 사실 이건 이제 저희 3세대 CPU예요. 아. 3세대 CPU고 이거는 실제로 동작하는 CPU는 아니고 네. 지금 목업이라고 해서 네. 이렇게 보여드리는 용도로 네. 이게 이제 CPU 코어가 들어가 있는 다이들 네. 지금 그리고 네네네. 가운데 이게 IO가 IOD. 들어가 있는 다이. 네. 그래서 요거 이제 3세대는 이 코어 다이가 최대 8개였거든요. 네. 여기 이제 하나씩 더 늘어나서 음. 최대 12개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64코어고. 그렇죠. 네, 저거는 이제 96코어인데 네. 그래서 3세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네. 이제 저희 그 4세대 CPU는 더 커졌죠.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4세대는 뭐 목업은 따로 구하지는 못해서 이거 진짜인가요? 이건 이제 진짜를 들고 네. 진짜 동작하는 저는 이제 만지지 그 않겠습니다. CPU 고.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위에 뚜껑을 열어보면 이렇게 이런 생겼고.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네. 이제 하나씩 더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전반적으로 사이즈가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뭐 CPU 코어가 뭐 30% 이상 늘어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코어가 더 돌고 네. 뭐 뒤에 이런 그 핀수, 그러니까 마더보드에 연결되는 이 핀수 자체도 IO가 늘어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더 커지고 굉장히 크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그 CPU 실물이 네. 되겠습니다. 나중에 그 뭔가 기술이 발전하면은 요 어떤 전체 프로세서의 크기는 유지한 채 그 안에 있는 다이나 코어 수를 줄여갖고 더 많은 다이를 이렇게 하게끔 하는 형태로도 발전이 되나요? 지금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이죠. 사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네. 여기서 CPU 사이즈가 더 커지면 네. 서버에 좀 들어가요. 네, 부담스러운 그 네. 사이즈가 이제 될 것 같아요. 코어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게 더 커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네. 최적화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런 반도체는 그 원가 개념 자체가 네. 이 반도체 다이들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이제 그 웨이퍼 그 예, 보시면 그렇죠. 동그란 그게, 웨이퍼 네. 나오잖아요. 네네네. 이제 거기서 잘라내는 건데 네. 그 웨이퍼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원가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다이를 최대한 작게 설계를 하는 게 네네네. 원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네. 그러겠죠. 그래서 뭐 계속 공정이 발전하면 기술이 발전할수록 음. 뭐 최대한 이걸 작게 설계를 해서 음. 또 뭐 CPU 사이즈를 또 최적화해야 되겠죠. 네.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그 CPU 구조는 이렇게 되고 네. 그래서 뭐 확장성과 그래서 저희는 좀 또 원가적인 측면에서 좀 네. 유리한 구조로 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앞에서는 CPU 자체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면 네. 이거는 이제 저희 그 서버 플랫폼인데요. 이제 AMD 에픽 CPU가 들어간 서버 플랫폼은 네. 뭐 CPU 하나만 들어가는 원소켓 플랫폼 그리고 이렇게 CPU 두 개가 두 개. 들어가는 투소켓 네. 플랫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메모리 12채널 뭐 각각 지원하고 그다음에 어떤 PCI 레인들 네. 이렇게 각각 그 지원하는 이 두 가지 플랫폼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I/O 성능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PCI Gen 4에서 그 PCI Gen 5로 가면서 네. 그 이론상 성능이
2배로 이론상 대역폭, 그러니까 한 번에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대역폭 이론상 2배가 되었고, 네.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측정을 해본 결과거든요. 뭐 실제로 측정을 해본 결과도 저희 거의 그만큼 기존보다 나왔네요. 2배까지 저희가 이제 스루풋이 나오는 걸 음. 그 테스트가 되었습니다. 설계에 문제가 있으면 저게 뭐랄까 2배가 올라야 되는데 뭐 그렇죠. 1.5배 정도밖에 안 오르고 그럼 네. 어디서 병목이 나왔지? 막 그거를 또 분석하는데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그런 문제는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실측 성능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 실제로 이만큼 성능이 나온다는 걸 보여드리는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다음은 이제 메모리도 기존의 그 8채널 DDR4에서 네. 이제 12채널 DDR5로 넘어가면서 거의 2배 가까이 대역폭이 증가했고, 뭐 채널 수뿐만 아니라 그 메모리 스피드 자체도 네, 네, 많이 네.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모리 병목 현상, 그러니까 데이터를 한꺼번에 많이 옮길 때 생기는 메모리 병목 현상도 뭐 이걸로 인해서 훨씬 더 개선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용량도 훨씬 더 늘어났고요. 네. 야, 6TB까지 지원을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와. 그래서 속했던 6TB. 그리고 이제 DDR4에서 DDR5로 가면서 네. 모듈 하나의 집적도도 이제 더 아. 높아지는 제품들이 네. 출시가 되고 있거든요. 야, 제 하드디스크 용량보다 메모리가 더 많아요, 이제. 네, 서버용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되고 음. 다음은 이제 그 CXL이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면요. 네. PCI는 흔히들 잘 아시잖아요. 네네네. PCI 익스프레스는 네. 잘 알고 대부분의 이제 그 인터페이스 규격을 표준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네. 이제 CXL은 PCI 규격을 베이스로 해서 거기에다가 어떤 기능을 추가한 그 규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존 PCI 그 슬롯을 그대로 사용을 하되 거기에 이제 부가적인 기능을 사용을 함으로써 이거는 이제 뭐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풀화, 그러니까 지금은 CPU가 특정 메모리만 사용을 하고 특정 디바이스에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궁극적으로 CXL이 추구하는 거는 CPU가 여러 개가 있고 또 거기에 달린 디바이스나 메모리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네. 그러니까 이쪽 CPU가 특정 디바이스를 필요하고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면 또 이쪽에 다 몰아줬다가 네, 아니면 또 분배해줬다가 그렇게 그 유용하게 그러니까 그 리소스를 유용하게 그 분배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기는 한데 네. 말씀하신 그걸 하려고 가상화를 하는 거잖아요. 논리적인 게 추상화를 해서 그렇게 자원을 배분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는 맞습니다. 건데 네. 그 효과를 지금 물리적인 환경에서도 구현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 물리적인 환경에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야. 네, 이게 이제 CXLM 규격이 나왔는데요. 네. 아직은 이제 그까지는 안 갔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1차적인 단계로 그 PCI 쪽 네. CX를 이용을 해서 그 메모리를 확장하는 거. 저희가 이제 그거는 그 이 타입 3 메모리 버퍼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메모리 버퍼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D램은 음. 그 CPU하고 연결된 메모리 모듈에만 이제 D램을 네, 네, 장착할 수 있잖아요. 네, 그 네. 모듈 형태로. 그렇죠. 근데 이제 PCI 쪽 그 CXL을 통해서도 그 메모리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저희가 그 현재 CXL 그 메모리 익스펜션 규격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CXL 메모리 익스펜션 제품이 데이터 센터용으로 서버용으로 현재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메모리를 더 많이 꽂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뭐 궁극적인 목적은 뭐 시스템 여러 대를 놓고 거기에 이제 기본적인 메모리 모듈들은 달려 있을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시스템 여러 대에서 좀 더 추가로 메모리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가져다 쓰는 거군요. 그렇죠. 그때 이제 필요한 데서 또 그 메모리를 가져다 쓸 수 있게끔 네. 뭐 그렇게 구현하는 게 이제 네. 목적이기 때문에 뭐 데이터 센터에서 특히 메모리가 많이 필요로 한 경우에는 여기서 가져다 쓰든지 뭐 여기서 가져다 쓰든지 그렇게 구현하는 게 목적이고 네. 현재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메모리 익스펜션을 저희 제노아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954라고 저희가 지금은 이제 모델 네임을 그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뭐 첫 번째 자리 숫자는 저희 9는 그 저희 기존의 7 시리즈에서 이제 9 시리즈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고 그냥 시리즈 네임을 9000 시리즈라고 했고요. 네. 그다음에 가운데 두 자리 수는 그 성능에 대한 지표 숫자를 저희 나름의 그 분류 방식으로 네. 숫자 두 자리를 표현했고, 그다음 네 번째 사는 제너레이션 4세대 제품, 그다음 마지막에 알파벳은
P는 원소켓 전용 제품, 그 다음에 F는 하이 클럭을 지원한 하이 클럭 제품.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모델명을 저희가 붙이고 있습니다. 프로덕 시리즈를 항상 홀수를 사용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8 시리즈도 나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 8 시리즈,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시에나가 8 시리즈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노아 제품군은 그래서 나온 16 저희 코어부터. 스택이 16호부터 그 96호 제품까지 제공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뒤에 P라고 붙어 있는 제품은 원소켓 전용 플랫폼에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네. 이제 P라고 붙어 있는 제품이고, 네. 중간에 F라고 돼 있는 제품군들은 그 클럭이 높은 제품군들이 음, F가 붙어 있는 제품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크게는 이제 제품 포지셔닝은 뭐 일단은 코어 성능이 높은 제품군들, 그래서 F가 붙어 있는 제품군들은 코어 하나하나의 성능이 높아서 뭐 코어 베이스 라이센스나 아니면 네네네. 라이센스에 민감한 제품 혹은 적은 수의 코어로 많은 성능을 내고 싶은 이러한 제품군들에 적합하고요. 네. 코어 덴시티 제품군들은 그 코어 숫자가 많이 필요한 네네네. 제품군, 그리고 밸런스드 옵티마이즈 제품군들은 일단 뭐 그 미드레인지 혹은 이제 가성비 제품군들 네. 뭐 크게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성능 측면에서 저희가 좀 몇 가지 장표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요 성능 측면에서 성능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좀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비교군으로 놓고 본 거는 저희가 이제 출시 당시에 있었던 인텔 그 아이스레이크 제온 3세대 제품하고 일단 그게 최고 코어 40코어 제품. 네. 그다음에 저희 3세대 네, 밀란 밀란. 64코어, 네. 그다음에 4세대 제노아 96코어 네. 그 세 가지 정도를 비교를 해봤을 때 여기서는 이제 스펙 2017 인티저 성능 기준으로는 뭐 거의 3배 정도까지 저희가 그 성능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야. 그 이게 더 스루풋.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네. 이거는 이제 그 에너지 효율 그 측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또 에너지 효율을 측정을 하는 스펙 에너지라는 어. 그 에너지 효율 테스트가 있습니다. 네. 뭐 스펙 에너지 테스트를 한 경우에도 그 에너지 테스트,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 퍼포먼스 퍼 와트죠.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뭐 최대 2.6배까지 네.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데이터 그러니까요. 센터 엄청 전력을 많이 먹기 네.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확실히 유리하고요. 그리고 야, 이제 HPC HPC. 성능을 대변하는 그 플로팅 포인트, 네. 부동 소수점 연산 성능에서도 뭐 최대 2.5배까지 저희가 그 성능이 더 높고요, 경쟁사보다는. 그리고 여기서는 그 엔터프라이즈 성능 쪽으로 저희가 이제 자바 관련한 자바 테스트 성능도 뭐 비슷한 경향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여기서는 저희 원소켓 제품, 그래서 이제 P가 붙어 있는 AMD는 그 원소켓, CPU 하나만 들어가 있는 원소켓도 좀 좋은 플랫폼으로 강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CPU 굳이 두 개 안 쓰고 CPU 하나만 쓴 제품도 그 뭐 기존의 인텔 제온 투소켓 8380보다 성능이 더 좋죠. 근데 뭐 이거는 이제 CPU 두 개 대 한 개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결과인데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뭐 이거는 이제 저희 그 스펙 인티저로 테스트했을 때 뭐 가격뿐만 아니라 어떤 뭐 전력 뭐 그리고 다 그런- 절반 수준일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렇죠. 그래서 원소켓을 잘 활용을 하면 또 네. 이제 9554P라는 제품은 그 9554보다 또 가격이 또 더 쌉니다. P가 붙어 있는 제품은 원소켓만 사용할 수 있는 핸디캡이 있는 대신에 가격을 좀 싸게 공급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인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코어 수가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개별 코어의 성능도 좋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동일한 경쟁이 되는 16코어 제품, 32코어 제품, 그리고 뭐 인텔은 48코어 제품 없고 우리는 40코어 제품이었기 때문에 뭐 40대 48코어 비교를 해서 코어 숫자가 동일한 제품군들을 비교를 했을 때도 50% 정도까지 성능이 더 좋은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건 앞에는 인티저 성능, 이것도 이제 그 부동소수점 성능, 플로팅 포인트 성능 전반적으로 더 우수하고요. 그리고 요거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 앞에는 이제 코어 숫자가 똑같은 제품끼리 비교를 했으면 이거는 그러면 이제 코어 숫자가 많은 제품군으로 하면 각 개별 코어의 성능은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죠. 는 걸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거 만든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그 예를 들어 이제 왼쪽은 인텔 그 40코어 제품군의 그 총
플로팅 포인트, 그러니까 인티저나 플로팅 포인트 스펙 점수를 40으로 나눈 거. 그다음에 오른쪽은 그러니까 AMD 954 64코어 제품을 네, 64로 나온 거. 그러니까 점수를 64로 나눈 거. 1코어당 성능도 더 높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40코어 대 64코어를 네. 비교를 했을 때도 1코어당 성능이 더 높다. 저희가 더 높다 30% 하는 정도 걸 높다. 네, 인티저하고 플로팅 포인트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이제 뒤에는 뭐 실제 그 여러 가지 벤치마킹 테스트에서 실제로 테스트한 결과들을 이제 표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네. 뭐 참고로 그냥 간단히 보여드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상화 테스트하는 그 VM마크라는 테스트 네. 마찬가지로 이제 그 세 가지 비교군을 비교를 한 거고요. 네. 이거는 이제 FSI 시뮬레이션, 이건 이제 금융 쪽에서 사용하는 그 블랙쇼리라는 그 옵션 트레이딩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 네. 그쪽 금융 쪽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강하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건 이제 3D 렌더링 쪽. 특히 이제 최근에 그 미디어 작업들이 많으면서 뭐 렌더팜이나 이런 쪽에 네, 그 필요하죠. 서버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렌더링 쪽 성능도 저희 AMD가 훨씬 더 강하다. 이거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HPC 쪽, 특히 이제 뭐 저희가 그 많이 강조를 하는 분야고 강한데 이쪽은 어쨌든 CPU 성능이 가장 중요하게 그 적용되는 부분. 그래서 웨더 시뮬레이션 하는 워프라는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뭐 CFD는 그 유체 역학 관련한 유체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그 맨 마지막은 이제 카크래시 자동차 쪽에서 자동차 충돌 시험하는 쪽, 시뮬레이션 하는 쪽 어플리케이션들에서도 저희가 그 훨씬 더 성능이 좋고요. 뭐 특히 이런 그 HPC 쪽 어플리케이션들은 저희가 이거는 이제 인텔하고 AMD하고 똑같은 32코어 제품군을 가지고 비교를 해봤을 때, 네. 왜냐하면 이제 이런 비교를 하는 이유는 이런 쪽은 코어 개수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 라이센스 가격이 달라지거든요. 네. 코어를 네.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하기 비싼데, 네. 근데 똑같은 코어를 놓고 비교를 했을 때도 AMD가 거의 뭐 1.7배에서 2배까지 좋다. 네. 이 얘기는 라이센스 비용을 줄이고도 그렇죠. 훨씬 더 그 좋은 높은 성능을 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이런 내용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HPC 성능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그 내용일 것 같은데, 성능을 이제 말씀드릴 때 앞에서는 저희가 사실 인텔이 기존에 이제 3세대에서 그 4세대 사파이어 래피드 제품을 출시를 했고, 네. 그게 1월 달에 출시를 해서 사실 얼마 안 돼서 저희가 그 실제 테스트 데이터들을 아직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사파이어 래피드에 대한. 네. 또 저희가 또 이런 비교 자료를 만들 때 실제로 이제 저희 랩에서 테스트하고 이런 걸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드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 법적인 소지가 있을 그렇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테스트를 하고 자료를 아직 만들고 있는 중인데, 이건 이제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이거는 인텔 4세대 사파이어 래피드가 출시를 하고 하드웨어라는 네, 그 네. 사이트에서 리뷰를 굉장히 그 자세하게 AMD하고 비교를 해서 자세하게 한 그 리뷰가 있더라고요. 네. 그냥 그걸 소개를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는데요. 최신인데도 AMD가 더 좋네요. 네, 뭐 보시면 여기 이제 실제로 요 링크 사이트로 들어가 보시면 사실 엄청나게 많은 테스트를 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네, 네, 여기서 네. 이제 중립적으로 한 건데 네. 올라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거기 테스트 결과에서 첫 번째로 나온 이제 가장 그냥 일반 CPU 성능을 한번 네. 테스트하는 대표적인 그냥 뭐 코어 마크 테스트로 네. 테스트를 한 그래프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배. 네, 인텔은 배가 이제 넘어요. 사파이어 래피드 가장 높은 코어 수가 이제 60코어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56코어, 그리고 네, 이제 32코어. 미드레인지에서 대표적인 32코어 네. 제품, 그 세 가지 정도를 넣고, AMD도 마찬가지로 가장 성능 좋은 96코어, 네. 그 다음에 그 아래 단계인 64코어, 그리고 30, 이게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뭐, 더 설명 안 드리고, 네, 그래프에서 네. 보시는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자세한 내용은 요 사이트 들어가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 설명은 오늘은 여기 정도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1시간 동안 AMD 에픽 서버가 좀 뭐랄까요? 그냥 저는 이렇게 성능 지표를 보면서 인텔 관계자분들도 이 사실을 내부적으로 잘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 참
뭐랄까요?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성능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야, 인텔 내부적으로 고심이 참 많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AMD 입장에서도 그만큼 정말 이렇게 칼을 갈고 닦아서 이만큼 이제 성장을 해온 거니까 거기에 대한 결실을 이렇게 맺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질문은 저희가 이어지는 세션에서 특별한 분 한 분 더 모셔서 저희 패널 토의 세션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깐 쉬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은 가볍게 차 한잔 하면서 AMD EPYC 4세대 제노아 프로세서를 왜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앞에 세션에 발표자이신 김홍필 이사님과 함께 특별한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AMD 코리아에서 국내 모든 커머셜 제품을 총괄하고 계신 이재형 상무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MD 코리아에서 커머셜 사업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재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상무님. 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간단히 질문을 드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는 형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이사님께서 앞에서 세션에서 AMD의 이 프로세서의 성능이 경쟁사 대비 매우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거를 쭉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되게 성능은 뛰어나구나 라는 거를 정말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한간에 이 AMD EPYC 프로세서가 슈퍼컴퓨터나 아니면 대형 클라우드 서비스나 그런 IDC에서 AI,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대량의 추론, 그런 목적이나 아니면 APC 목적으로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하는데 이런 이유가 인텔 프로세서 대비 저희가 앞에서 봤었던 절대적인 성능이 매우 높게 측정이 됐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 모 제조사의 X86 인텔의 서버 포트폴리오를 보더라도 그들은 좀 더 범용적인 용도의 서버들의 프로세서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델이나 레노버나 HP 그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인텔 제품군이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AMD 프로세서 제품의 포트폴리오는 한 3개, 많으면 4개, 2개 이 정도밖에 없어요. 인텔 대비해서 한 가지수가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AMD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AI나 HPC나 이쪽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제조사들도 그쪽에 알맞은 서버만 제공을 하는 건가? 좀 더 범용적인 그런 서버는 왜 제품을 제공하지 않는 건가? 왜 그런 건가요?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범용적인 서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각 OEM사별로 AMD 대비 우리 경쟁사의 플랫폼 수가 많이 차이 난다라는 거는 좀 다른 얘기고요. 저희가 아마 2017년에 1세대 제품이 나왔을 때는 아마 한 50% 정도밖에 저희가 없었다라면 최근에 2세대, 3세대, 4세대를 거듭하면서 플랫폼 수가 저희가 더 이상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고 저희는 원소켓 서버까지도 제한하고 있고 하고 있고 실제는 원P2U, 2P2U 모든 제품군이 다 가지고 있고 심지어 이제 GPU 서버 AI 쪽에 드는 제품 또 A GPU 서버, 4G GPU 서버를 저희 이제 AMD 자체 에픽 기반의 CPU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 경쟁사의 GPU조차도 서포트를 하고 저희 또 자체 GPU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것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범용적인 거에서 저희가 많이 쓰이지 않는다라는 거는 아직 저희 마켓셰어가 사실은 전체 100 중에 아직 한 20%, 30% 이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범용적인 제품을 저희는 사실은 경쟁사가 예를 들어 100개 정도 서버가 필요하다라면 저희 제품 사실 30개, 33개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사실 그 역할을 다 커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서 단순히 1대1로 이렇게 판매하는 건 없지만 그 범용 서버의 워크로드를 디맨즈를 저희의 조금 하이덴시티 서버로 가름했기 때문에 사실은 범용이 안 보인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특정 어떤 기업에서 어떤 워크로드를 수행하는데 서버가 100대가 필요한데 인텔 CPU를 장착된 서버라면 근데 AMD 걸로 하면은 그게 30대 정도면 커버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범용적인 용도에 맞는 프로세서를 이렇게 해서 특별한 뭔가의 제품을 내놓을 필요가 없는 거군요. 어떻게 보면. 범용 서버도 있지만 사실 저희 제품을 가지고 범용의 워크로드를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세대수를 커버하겠다, 2배수를 커버하겠다. 실제로 그렇게 이미 대부분의 회사들이
오히려 큰 회사들이 네.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사실 그렇게 많이 좀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어지는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규모가 좀 작은 회사예요. 근데 이제 전산실은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서버를 운영할 거니까. 그런 데들이 보통 서버를 구매할 때 그냥 필요에 따라서 한 대, 두 대 이렇게 구매하잖아요. 그럴 때 그들이 대부분 그냥 뭐 레노버든 HP든 데리든 이런 데에서 서버를 한 대 주문을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서버를 한 대, 두 대 주문을 할 때는 그 CPU의 성능이 아주 높은 그런 서버를 구매하진 않더라고요. 그냥 인텔의 제온의 4코어나 8코어나 이런 정도의 서버를 추가해서 기존 시스템에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AMD 거는 아까도 저희 그 16코어이니까 내가 기존에 우리 데이터 전산실에 있는 것보다 이미 성능이 막 2배, 3배 높은 거죠. 그러면 갖다 놓으면 놀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갈피를 못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냥 서버 한 대, 두 대 필요한 이런 좀 작은 규모의 기업이라도 그냥 AMD 프로세서가 탑재된 서버를 구매하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건? 그건 이제 상황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구매하시면 이득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똑같은 가격에 주고 샀더라도 성능이 조금이라도 더 좋으면 그건 어쨌든 네. 소비자한테는 이득인 거니까 네. 그런 개념으로 보면 당연히 이제 이득이라고 하겠지만 또 근데 막상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네.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게 조금 AMD로 바꿔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 앞에서 질문 드렸던 거랑 어떻게 보면 좀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대형 프로젝트나 아니면 엔터프라이즈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많은 수량을 구매를 하고 네. 많은 워크로드를 소화하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AMD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네. 그분들은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수량이 적어지고 한두 네. 대 구매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더 좋지만 그 대량 구매보다는 그 어떤 상대적인 그 장점이 조금 희석되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그 AMD의 제가 보기에는 어떤 동일 정도의 비슷한 정도의 가격을 주고 AMD 서버를 사는 게 확실히 성능적인 측면으로 좋습니다. 근데 한두 대 정도 사는데 굳이 이걸 바꿔야 되나? 그러니까요. 예, 약간 이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여전히 이제 현실에 많은 게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네. 근데 또 중요한 점은 뭐냐면 한번 이렇게 그냥 선택을 하시면 굉장히 만족하고 다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넘어가는 거 자체가 그 허들이 조금 높은 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버 시장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들이 하는 주 역할도 네. 그런 허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넘어가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 좀 더 어떤 안정감과 그 저희 제품이 좋다는 걸 많이 홍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 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노아 이외에도 네. 저희가 이제 그런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제품들 곧 나온다고. 시에나라든지 심지어는 그 라이젠 PC용 CPU 있잖아요. 네. 그것도 서버 형태로 만들어서 현재 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훨씬 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메리트가 있고요. 그러겠네요. 그리고 이제 특히 그런 중소형 그 업체들 네. 그런 업체들에서 잘 활용하고 있는 케이스도 국내에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고민의 문제인 것 같아요. 조금 고민을 해보고 어떤 새로운 거 좀 더 좋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좀 벽을 낮추고 한번 해보시면 충분히 만족하고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 직장에서 있었을 때 어떤 그 작은 회사를 이제 인수를 했었거든요. 그 회사에서. 그래서 그 회사의 데이터 센터까지는 아니고 전산실을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레노버 서버로 이제 빽빽하게 돼 있었어요. 한 40몇 대 정도가 있었는데 근데 거기가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서버를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서버를 테스트 목적으로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테스트 서버로 산 다음에 거기에서 뭔가 테스트를 해서 이상이 없네? 그러면 그걸 이제 본 서버로 붙이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AMD 프로세서는 인텔 대비 비슷한 금액 대비 성능도 뛰어나고 소켓도 많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예를 들어 테스트 서버를 구매할 때 AMD 걸로 해봤는데 이상이 없어? 성능도 괜찮게 나와? 근데 기존에 인텔 서버 2대, 3대가 하던 거를 AMD 서버가 한 대가 할 수 있어. 그러면 테스트상에서 문제가 없으면 기존에 노후화된 서버 교체할 때 인텔 서버 3대 교체하는 게 아니고 그냥 AMD 서버 한 대로 테스트가 됐으니까 그냥 AMD 서버 한 대 해서 나머지 인텔 서버 3대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그런 사례가 근데 있긴 한가요?
그렇죠. 그런 사례가 이제 실제로 그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 이외에도 네.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많이 잘 먹힌데 빨리 잘 먹힌 분야들이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랜더팜이나 뭐 이런 쪽들은 사실 네. 업체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크지는 않은데 네. 확실히 이게 좋은 게 네. 처리 시간이 빠른 게 그 확실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뭐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는 네. 그쪽으로는 굉장히 네. 많이 좀 네. 폭넓게 늘어나고 있고 뭐 그런 사례들은 많습니다. 네. 그들은 아무래도 그 렌더링 시간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할 거잖아요. 그들은 진짜 시간이 돈이니까. 그래서 정말 강력한 GPU도 이제 많이 사용하고 하는데 그게 CPU에서도 받쳐주면 훨씬 더 렌더링 시간이 줄어들 거니 그런 데는 확실히 네, 효용성이 되게 높겠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까 이제 상무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점유율이 100이라고 봤을 때 뭐 AMD는 많이 쳐주면 한 20몇, 30 요 정도밖에 아직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아마 앞으로는 그 점유율이 계속 더 늘어날 거라고 보이지만 뭔가 그 일반적인 IT 인프라 담당자 입장에서 프로세서를 바꾼다라는 거는 뭔가 우리 시스템에 과연 이게 잘 녹아들까? 호환성 측면을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큰 허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돌리는 내부 시스템, 외부 뭐 그런 서비스가 다 인텔 프로세서 기반의 서버에서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AMD 프로세서를 탑재한 고성능의 서버를 인텔 대비 반값에 들어왔네? 그래서 테스트할 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본 서버 올려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럴 때는 완전 그 IT 인프라가 독박 쓰는 거잖아요, 진짜. 너 그냥 인텔 쓰면 되는데 왜 굳이 너 혼자 그렇게 모험을 해갖고 이 난리를 만들었어? 라고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이 허들이 저는 제일 높아서 AMD 서버 프로세서의 그 점유율 확대가 조금 더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많은 이제 오히려 중소기업에서 그런 컨선이 많아서 네네. 그 AMD 서버 도입을 좀 주저를 하고 있고 네. 뭐 많은 레퍼런스를 찾아보고 있는데 네. 실제 저희 이제 뭐 마켓시어나 이런 게 늘어나면 사실 그런 걱정이 없으실 텐데 저희가 사실 단편적으로 저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뭐 이론적에 저희 이사님이 네. 같은 X86 아키텍처에서 네네. 사실 다를 게 전혀 없고 뭐 심지어 경쟁사의 라이벌이조차도 네. 다 지원을 하는 뭐 이론적인 네네네. 바탕은 튼튼한데 네. 오히려 저희 AMD 에픽 1세대부터 지금 4세대까지 나왔는데 에픽이 네.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네. 도입해 주신 데가 국내의 가장 큰 회사들, 오. 가장 큰 뭐 로컬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네. 프로바이더들 네. 그리고 심지어 전 세계에 네. 뭐 저희가 말하는 이제 G사, A사, 네. 네. 뭐 O사, 네, 뭐 네, 네. 우리가 말하는 이제 네. 뭐 글로벌 CSP라고 하죠. 이들이 사실 이들의 저희 에픽 점유율이 저희가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뭐 20%이 네. 수준이 아닙니다. 저희 도입 자체 훨씬 많고 클라우드에서 뭔가 서버를 쓴다라는 거는 네. 사실 어떤 유저가 어떤 워크로드로 쓸지 전혀 모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모든 범용적인 맞습니다. 워크로드를 쓰고 어플리케이션 쓰고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사실은 안정적으로 커버를 하고 있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네. 자유롭게 전 세계 가장 큰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자신 있게 사실은 쓰고 있다. 이 얘기를 이제 저희가 중소업체들한테 아니 더 큰 회사도 더 큰 네. 미션 크리티컬한 거로 다 쓰시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뭐 말로만 이렇게 아니고 네. POC를 계속 제안을 드리죠. 그래서 아까 테스트 네, 해보시라. 네, 네. 얼마든지 해보셔라. 네. 그래서 이제 정말 POC를 하시는 분들은 당장 컨선도 없어지고 네. 퍼포먼스가 너무 뛰어나고 뭐 가격적인 메리트나 뭐 TCO적인 메리트나 이런 네. 게 너무 좋아서 사실 한번 겪어보신 분들은 네. 많이 좀 도입을 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큰 기업들이 이미 정말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서 검증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이상한 것 같긴 합니다. 굳이 뭐 이미 대기업에서 그렇게 정말 검증이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클라우드는 누가 접속할지도 모르는 거고 어떤 서비스가 올라갈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CSP들이 앞다투어서 AMD 프로세서를 도입하는 이유는 성능도 성능인데 안정성이 그만큼 검증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작은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은 안심하시고 테스트를 해보셔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이 저는 되는데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 네.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요. 네. 근데 약간 이런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서버 쪽 특히 이제 그 서버 쪽 인프라에 그
많이 투자를 안 하시고 그냥 뭐 네. 돌아가면 된다 이런 개념을 좀 솔직히 그런 분들이 훨씬 많아요. 네, 쓰시는 쪽은 네. 제가 뭐 약간 이름표를 하면 보겠지만 최신 맥북에 뭐 윈도우 7을 깔아서 쓴다 약간 좀 야. 그런 개념이 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낮은 OS도 아니고 그렇죠. 부트캠 프로, 네. 윈도우즈 10도 아니고 7을 뭐 하드웨어 근데 아까워서 어떡해요. 사실 이게 좀 좋은 하드웨어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네. 뭐 어떤 최신 소프트웨어 패치라든지 아니면 이 하드웨어에 적합한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손을 보고 네. 손을 보고 최적화하기 위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노력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면 말씀드렸다시피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또 서버 쪽은 옛날에 사용하던 게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동작을 해야 된다. 맞아요. 약간 이런 게 맞아요. 좀 많이 있어요. 그거 되게 제가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고집이신데 이게 그 안정성 하나만 보면 그게 맞긴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될수록 우리가 약간 좀 시대까지는 아니고 경쟁에 뒤처진다라는 생각도 드시긴 드실 거거든요. 근데 뭐 또 그분들 나름대로는 뭐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거니까 네. 또 뭐 그렇게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 네. 근데 저희도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또 하드웨어가 발전하고 네. 거기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런 좋은 성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떤 기본적인 뭐 튜닝이나 세팅은 해줘야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마저 바꾸기 싫어하는 데가 사실 생각보다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맞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뭐 점차 그러니까 저희 이제 시장점을 한꺼번에 이렇게 쫙 올리는 데는 어떻게 보면 좀 그 장애는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디 찾아가셔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 이렇게 설정하시고 이렇게 뭐 튜닝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하고 나면 또 잘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또 다 해결이 조금씩 다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설명을 주셔서 그런데 제 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되게 안타까운 게 네. 되게 좋은 성능의 제품을 사실 그런 우려 사실 다 해보면 네. 문제 없을까로 알 수 있을 텐데 네. 그거를 못 쓰시는 게 되게 안타깝고요. 저희가 더 이상 뭐 호환성이나 이런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에픽이 1세대부터 지금 4세대까지 나오면서 뭐 웬만한 어플리케이션 워크로드 뭐 기업에서 정말 저희 걸 써서 월드 레코드를 지금 현재 계속 갈아치우고 있어요. 사실 1세대부터 저희가 출시하자마자 뭐 100개 이상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워크로드에서 이제 월드와이드 레코드를 만들고 있고 뭐 2세대 나왔을 때만 해도 한 150개 정도 나왔었고 또 저희 밀란이라고 3세대 있을 때 이미 250개 정도의 또 월드 레코드를 달성을 했고 이번에 밀란은 이미 아직 계속 시행 중인데 벌써 323개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제품들을 사실을 좀 여러 가지 컨선 때문에 안 쓴다라는 거는 좀 안타까운 면은 있죠. 사실. 저는 IT 인프라 담당자분들의 그런 보수적인 생각도 뭐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 전 제일 큰 어떤 서버 점유율 확대에 뭐 지장을 준다고 할까요? 그 약간 허들 같은 경우 그게 OEM 파트너들이 결국에는 그들이 AMD 서버 이렇게 좋습니다라고 많이 이렇게 오퍼링도 만들고 팍팍 밀어줘야 되는데 시장에서 그렇지 않은 게 좀 문제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냥 저도 이렇게 그 광고성 이메일을 상당히 많이 받아보는데 뭐 델에서 뭔가 신제품이 나왔어요. 뭐 저 파워 엣지 서버가 나오면은 항상 보면은 인텔 CPU 탑재해서 뭐 어떻게 좋고 그런 것만 받아보지 AMD 프로세서를 탑재한 뭐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좋아요라는 그런 광고 메일을 거의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뭐 이 얘기인즉슨 OEM 파트너분들이 협조를 잘 안 해주시나? 라는 그런 생각도 약간 들었었어요. 잘해주십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잘해주신다고 하시니까. 사실은 되게 많이 도와주고 이까지 사실 AMD 이제 셰어까지 늘리고 AMD 우수성을 알려주는 가장 우리 뭐 전략적인 파트너사들이 그렇죠. 대부분 저희가 말씀드린 OEM사들이고요. 네. 사실 저희 역할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아직은 아. 저희가 더 많은 트레이닝을 시키고 네. 사실은 이제까지 10년 이상 사실 한 제품만 팔다가 네네네. 새로운 솔루션에 대해서 좀 공부도 하고 제가 자신이 있어야 또 어디 가서 이렇게 맞습니다. 발표도 하고 좋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네. 그 컨선이 있지만 나 믿고 AMD 솔루션 그렇죠. 가면 진짜 중요합니다. 뭐 비즈니스 뭔가 프로덕티비티가 한 2배는 올라갑니다. 이렇게 네.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저희가 트레이닝도 좀 네. 시켜드려야 되고 프로모션도 더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 저희의 숙제고 저희 이제 마케팅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계시니까 점점 더 좋아지고 계시고 최근에는 웬만한 OEM사의 모든 이제 뭐 세션이라든지 크게 하는 행사들에 AMD가 사실 계속 기저연설로 초청을 받고 이사님이나 제가 가서 AMD 우수성도 알리고 AMD와의
OEM과의 파트너십도 어떤 영역에서 훨씬 뛰어난지도 네. 고객한테 많이 알리고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은 원래 뭐 이미 좋아지고 있는데 네. 계속 가속화될 거라고 봅니다. 관련 있는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 해주신 말씀 중에 결국에는 서버를 이제 도입을 하려면 서버가 어쨌든 안정적이긴 하지만 문제가 안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어찌됐든 정말 알 수 없는 이유로 장애는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발생했을 때 얼마만큼 빨리 기술 지원을 받아서 그 장애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것만 담보가 된다면 크게 걱정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시중에 어쨌든 인텔 CPU 탑재한 서버는 워낙에 많이 팔렸으니까 엔지니어 풀이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AMD는 어떤가요? 그 정도로 뭔가 엔지니어 풀이 좀 빵빵하게 갖춰져 있어야지만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빨리빨리 기술 지원 받을 수 있다라고 안심이 돼서 도입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엔지니어 풀은 어떤가요? AMD가? 네, 그 체계는 다 똑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 1차적으로 어쨌든 서버에 장애가 발생을 하면 네. 그 서버 제조사에서 1차적인 장애 처리는 다 하기 때문에 네. 뭐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뭐 AMD나 인텔이나 뭐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제조사별로 이제 그 서버 라인업을 보시더라도 네. 그 대표 서버, 렉 서버, 뭐 예를 들면 렉 서버 같은 경우에 네. 그 대표 모델 라인업에 네. 그 AMD 라인업 있고 인텔 라인업 있는데 네. 그 뒤에서 어떤 서포트하는 체계는 그 다 동일하게 다 지원이 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들 입장에서는 동일한 제품이기 때문에 네. 동일한 기술 지원 체계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는 그 OEM 서버 벤더에서 그 해결이 안 되거나 이거는 이제 굉장히 AMD 스페시픽한 문제다. 그렇죠. 사실 그렇죠. 이건 이제 서버 플랫폼에 대한 거는 CPU 스페시픽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네. 보면 그 시스템 자체에 어떤 그 장애 확률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좀 오해를 하시는 게 AMD CPU가 들어갔다고 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네. 대부분의 문제들은 네. 그 시스템의 전원 문제라든지 이거는 아. 그냥 시스템 자체의 네, 어떤 네, 그, 네, 그 네. 에러가 대부분의 문제지 이게 CPU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아닌데 근데 좀 또 뭔가 CPU를 바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왠지 그것 CPU 때문에 문제가 네. 생기는 게 아닌가라고 오해를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CPU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뭐 예를 들어 인텔 서버를 쓰다가 장애가 나면 아 이게 뭔가 딴 게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먼저 그러니까요. 검토를 하시고 네. 근데 그걸 CPU만 수밖에 AMD를 바꿨다고 하면 네. 아 이건 무조건 AMD 문제인 것 같아 일단 AMD를 네. 열심히 봐야 돼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사실 이제 시스템 단에서의 문제는 네. 그 CPU가 잘못된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험을 해봤을 때 그리고 실제로 이게 CPU가 그 어떤 진짜 CPU가 잘못돼가지고 문제가 생겨버리면 네. 저희는 이제 영업 장사를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건 정말 크리티컬한 이슈일 굉장히 것 같아요. 크리티컬한 거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그런 네. 이슈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 이게 뭐가 AMD CPU라고 하니까 네. 뭔가 거기에 뭔가 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럼 표준 X86 아키텍처가 오히려 이제 그런 하드웨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OS, 소프트웨어 이런 환경 자체가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환경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다 그렇죠. 보니까 뭐 거기에서 뭐 패치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업버전이라든지 네.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가 훨씬 많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서버라고 하면 공통적으로 가지는 그런 장애에 대한 문제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인텔 CPU를 탑재한 서버를 파는 제조사도 똑같이 AMD CPU를 탑재한 서버를 팔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메이저 라인업에 다 들어가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예전에 인텔 서버 장애 지원 받듯이 맞습니다. AMD 서버도 똑같이 장애 지원을 이미 받을 수 있는 풀이 확보가 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거는 네. 뭐 딱히 뭐 인텔 뭐 엔지니어 대비 AMD 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그냥 서버 엔지니어들은 네. CPU가 인텔이든 AMD든 어차피 장애 나는 거 어디서 하는지 뻔히 다 알아. 그래서 가보니까 이거는 CPU 문제는 아니고 그리고 대부분 그럴 일은 없고 그 서버 자체에 따른 뭔가의 문제니까 얼마든지 해결해 드릴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그 이외에 어떤 튜닝 부분이라든지 네. 아유 뭐 AMD CPU가 성능이 더 좋다는데 왜 성능이 안 좋은 거냐 네네네. 그런 튜닝 부분이 이제 저희가 AMD 성능을 더 좋게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가이드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문의하시면 고객사에 바로 네. 그 설명을 해드리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서버 제조사 통해서 그쪽 엔지니어 분들의 AMD CPU를 사용하면 성능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뭐 이러한 부분을 설정을 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그런 부분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리소스 풀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OEM 제조사에서 사실 솔루션에 상관없이 다 이미 그들이 확보하고 있고 저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제품에 대해서 뭔가 유저스 가이드라고 저희 스페시픽하게 어떤 뭔가 옵션, 어떤 뭐 튜닝 가이드들이 이미 다 제공이 되어 있고 그거에 맞췄으면 최적화가 되고 심지어 또 그거조차도 모든 OEM 제조사의 이제 서비스 센터에서 다 숙지하지는 못할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스페시픽하게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에스컬레이션 하면 저희가 뭐 그 유저 가이드를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린다든지 네. 어떻게 튜닝한다든지 한국의 이런 데서 다 또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면 기술 지원 문제 없습니다. 네, 장애 지원 네, 문제 없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다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써보시면 될 것 같고, 써봤는데 문제가 발생했네? 그냥 늘 요청하던 곳에 요청하시면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 질문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AMD 프로세서든 인텔 프로세서든 서버를 판매하는 사람은 총판도 아니고 제조사도 아니고 제일 밑단에 있는 파트너의 영업대표들이잖아요. 그들이 익숙한 거를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제안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인텔만 주구장창 팔아왔던 영업대표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왠지 벤더 차원에서든 아니면 벤더와 OEM 파트너가 협력해서든 이런 파트너의 영업대표 대상의 어떤 AMD 프로세서를 장착한 서버에 대한 교육? 이런 게 되게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교육 커리큘럼 이런 것들은 잘 돼 있나요? 네, 저희가 이제 꾸준히 그 부분은 커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각 서버 제조사마다 또 이제 채널 그 판매, 네네네. 이제 채널 영업 대표나 네. 그러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 행사 통해서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뭐 네. 사실 따로 요청하면 언제든지 해드리는데 뭐 네. 또 그렇게 따로 요청하시지는 잘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러한 부분도 근데 이제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사실 이제 비즈니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게 이제 어쨌든 그분들 입장에서는 네. 뭐 인텔이든 AMD 둘 다 팔아야 되는 거고 네. 이거 굉장히 중립적으로 가져가고 네. 또 자기의 비즈니스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네. 뭔가 이제 영업을 해야 되는 네네네. 게 있거든요. 그렇다고 AMD가 새로 나왔다고 갑자기 다 막 AMD로 바꾸세요. 막 그분들 입장에서 사실 그럴 수도 없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항상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충분히 이제 그 AMD의 성능이 부각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존의 고객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불만 사항이나 아니면 어떤 좀 더 성능 업그레이드에 대한 욕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충분히 AMD가 거기에 애드된 밸류를 제공해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 AMD를 가지고 고객에 충분히 제안을 주시면 좋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냥 뭐 저희라고 해서 뭐 기존에 하고 있던 걸 무조건 저희 걸로 다 그냥 바꿔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뭔가 이제 밸류를 드릴 수 있고 또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사업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계속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파트너 허브라고 저희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을 제공하는 저희 포털이 따로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사업 쪽에서 하는 뭔가 볼륨 인센티브 프로그램 되게 중요하죠. 부분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저희하고 다이렉트 계약을 하고 대부분 한국은 좀 특정 OEM의 산하의 파트너 이렇게 돼 있어서 OEM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드리고 세션을 하고 새로운 제품에 소개를 드린다라면 그 이후에 저희하고 파트너십 계약을 따로 컨트랙을 맺어서 저희 제품을 새로운 제품을 뭔가 좀 프로모션 해주고 판매를 해주시면 또 다른 또 뭐 저희가 제공하는 베네핏도 받을 수 있고 또 뭐랄까 또 파트너십 올라가면 갈수록 저희가 고객 상담도 저희 뭐 이사님이나 제가 직접 가서 뭔가 대신해 주는 것도 있고 근데 단순히 관성적으로 팔던 게 아니라 정말 고객이 나는 이런 워크를 위해 좀 최적화 뭐 금액은 요 정도지만 뭔가 극대화하고 싶어 다른 거 안 써 요것만 최적화해줘 하는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해드리고 있고 뭐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한 그런 관련 파트너사가 한 20개가 넘게 많이 확보하셨네요. 1세대부터 뭐 한 2개부터 시작해서 점점 저희한테 뭐 파트너십 계약을 하자고 하는 SI들이 되게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에서 고객들이 찾고 있다라는 반증이네요, 이게. 그렇게 찾으니까. 맞습니다. 관심도는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이제
뭐 컨슈머 시장 쪽에서는 그 네. AMD에 대한 관심도가 훨씬 높은데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 엔터프라이즈 시장 쪽으로 건너오는 네. 그거는 그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쨌든 개인 사용자들에게는 굉장히 좀 좋은 이미지로 각인이 많이 돼 있고 최근에. 네. 근데 이제 뭐 기업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또 관점이 약간 틀리고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무슨 안정성이나 무슨 네, 네, 우려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도 뭐 최근에는 많이 실제로 거쳤고 뭐 거쳐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면 시간도 벌써 이렇게 지났으니까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요즘에 IT에서 제일 큰 이슈는 역시나 뭐 챗 GPT가 아닐까 싶습니다. 챗 GPT도 어쨌든 이제 생성 AI라는 건데 진짜 엄청나게 많은 그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걸 기반으로 채팅 형태로 풀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챗 GPT를 필두로 AI가 무지막지하게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앞서서 저희가 장표에서 봤지만 에픽 프로세서가 인텔 프로세서 대비 AI, 딥러닝 이 분야에서 또 엄청나게 성능이 강력하다는 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AI 쪽에 뭔가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성하는 게 되게 고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좀 저렴하게 필요할 때만 그 인스턴스를 빌려다가 AI를 훈련시키고 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AMD 서버를 구입하진 않더라도 AMD 쪽의 프로세스의 어떤 좀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그런 서비스들을 이용해 보는 걸 텐데 저도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봐서 이렇게 봤는데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인스턴스를 선택할 때 그냥 다 vCPU로만 나오지 인텔이든 AMD든 이게 선택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는 AMD 프로세서의 강력한 성능을 클라우드에서 경험해보고 싶어. 근데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없네. 그럼 어떻게 경험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네, 질문이 이제 조금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네. 이제 두 가지 질문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예. 예. 질문을 좀 첫 명확하게 번째는-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죄송합니다. 클라우드에 대한 AMD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AI에 대한 AMD의 아, 네. 전략, 클라우드하고 AI를 네.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사실 AMD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가장 큰 부분이 클라우드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메이저 클라우드 3사, 음. 그러니까 뭐 AWS, 그다음에 네. MS 애저, 네. 뭐 구글 GPU. 클라우드 네네네. 3사에 저희 CPU 비중이 이제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 3사마다 AMD CPU가 탑재된 그 인스턴스 상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가상화 vCPU 네. 그 상품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AMD CPU를 그 각 클라우드사마다 좀 차별화해서 그 성능적인 측면이나 가격적인 측면을 차별화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AWS를 보시면 네. 그 아마존 EC2 인스턴스에서 네. 그 보시면 이제 인스턴스 타입의 끝에 소문자 A라고 붙어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소문자 I라고 붙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그러니까- 구분을 하는군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은 못 봤네. 네, 그래서 뒤에 보시면 뭐 EC2 인스턴스에 뭐 무슨 그 R5A, 뭐 M5A, 혹은 그렇죠. M6A. 5세대의 그렇죠. 뭐,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저희가 그 탑재된 게 보통 5세대 AWS, 5세대 네. 인스턴스부터 주로 탑재되기 시작을 해서 뒤에 뭐 R 인스턴스나 아니면 M 인스턴스 혹은 이제 뭐 최근에는 HPC 인스턴스도 나왔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뭐 R이나 R5, R6나 뭐 M이나 이런 쪽에 그때 소문자 A가 붙어 있는 게 저희 그 AMD 인스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많이 쓰고 계시겠네요. 그러면 네, 알게 모르게. 이미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AWS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뭐 제너럴한 워크로드에서 네. 그 AMD 인스턴스는 가격을 약 한 15% 정도 더 저렴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같은 가격에 사왔는데 성능은 더 높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실 인스턴스 쓰면 딴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사용을 하면 네, 되잖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고정비가 15% 준다고 그 생각을 하면 안 쓸 이유가 없죠. 네, 안 쓸 이유가 없죠. 네. 근데 이제 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잘 모르시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요. 좀 저희가 그것도 많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뭔가 글로벌 CSP들한테 뭔가 네. 의뢰를 하고 그 인스턴스를 쓰는 고객들한테 네.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미 뭐 다 맡겼다고 알아서 주세요가 아니라 네. 이왕이면 네. 비교 견적을 한번 해봐 주세요. 아. AMD 인스턴스하고 네. 뭐
경쟁사 인스턴스를 네. 같이 비교를 해봐 주시고 네. 뭐가 좋은지 컨설팅을 해주세요 하면 네. 네. 뭔가 차별점을 갖고 그러네요. 더 많은 베네핏을 사실은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야, AWS 파트너분들이 이 사실 왠지 모르실 것 같아요. 파트너분들은 잘 아시는데 아, 그런가요? 이미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특정 솔루션을 언급하기를 사실 꺼려하세요. 어차피 아, 같은 워크로드에 그렇죠.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니 그렇죠. 이제 사실 고객께서 이제 내 돈을 쓰시니까 따져 물으셔야 조금이라도 더 좋은 베네핏을 갖고 네. 그래서 저희도 뭐 MSP라고 하죠. 클라우드 네, 쪽에 네, 네, 네. 해주시는 그런 쪽에 많이 좀 어프로치를 하고 있고 음. 이왕이면 저희가 같이 해서 고객한테 네. 더 좋은 혜택을 드리고자 네, 네, 네.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쓰고 있는 인스턴스가 이 뒤에 I가 붙어 있는지 A가 붙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5%가 더 싸답니다. AWS는. 네, 알겠습니다. 뭐 이미 아마 쓰고 계실 거예요. 저기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사이트도 지금 AWS에 올라가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그 퍼블릭 그 플랫폼 단위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네. 저희가 이제 그 내부 서비스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MS 팀즈라든지 네. 아니면 뭐 구글의 뭐 Gmail 시스템이라든지 네. 아니면 구글의 각종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반 네, 네, 서비스들 있잖아요. 네. 거기는 이미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게 그 퍼블릭용으로 실제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쪽은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그 뭐 그들의 역할이죠. 였기 때문에 그들의 네. 역할인데 네. 오히려 내부 서비스는 소비자는 전혀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네. 어쨌든 그 굉장히 큰 데이터 센터를 꾸며야 되는 내부 인프라적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많은 버추얼 머신을 생성하고 많은 캐패시티를 가지는 네. GPU를 쓰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런 그쪽에 내부 서비스들 음. 특히 뭐 팀즈라든지 아니면 뭐 오피스 클라우드라든지 네. 네. 그런 쪽에서는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야, 네. 알게 모르게 이미 침투율이 매우 높은 거네요. 이미. 네, 알겠습니다. 인텔 어떡하지? 걱정인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이제 클라우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AI 쪽은 네네. 사실 AI 쪽은 아직 그 학습 쪽, 그러니까 트레이닝, AI 트레이닝 쪽은 CPU는 크게 영향을 못 미칩니다. 이건 GPU 싸움인데 네. 저희가 이제 CPU보다는 GPU로 그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뭐 AI 학습을 어떤 클라우드 기반에서 하고 싶다. 이쪽도 정확하게 저희가 이제 공략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제 국내에 그 K 모사에서 제공하는 네. 그 GPU 클라우드 뭔지 압니다. 인스턴스에서 네. 저희 AMD GPU가 실제로 그 트레이닝 쪽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첫 사례고요. 그러네요. 다 N사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어쨌든 그 서비스 런칭에 성공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뭐 국내에도 좋은 사례가 있고 이제 그 글로벌 클라우드사도 그 MS사에서 저희 그 GPU를 채용을 해서 네. 그런 서비스를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뭐 GPU도 저희 그 AI 쪽 트레이닝 시장에 네. 아마 뭐 올해 하고 내년 정도를 좀 분기점으로 해서 네. 그 많이 적용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GPU 그 트레이닝 CPU 시장은 지금 어떻게 보면 독점이 N사의 독점이 너무 심하거든요. 네. 한 점유율 9대1 정도. 9대1이 아니고 하여튼 더 뭐 높나요? 99대 그런가요? 약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니었나 그 모르겠는데. 너무 좀 심해서 오히려 이제 네. 고객들에서 네. 좀 대안을 찾는 그 그러니까 요즘에 가격 횡포 너무 움직임이 심하다고. 많고 있습니다. 네. 이제 거기에 저희가 어쨌든 첫 발을 좀 내딛었다고 할 수 있고요. 네. 그 부분은 아마 좀 사업이 잘 확장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 뭐 그 부분 사실 그것도 이제 설명을 드리면 거의 1시간짜리거든요. 1시간짜리 네. 시간을 빨리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부분도 다음에 좀 기회가 되면 네.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분야가 되게 많은데 그 시간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또 이렇게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번 시간이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AMD 프로세서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 되게 많으셨을 텐데 그런 궁금하신 것들에 대해서 제가 대신 발표자분들께 질문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뭐 다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다는 아니고 한 70% 드린 것 같은데요. 혹시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 짧게나마 부탁드리고 종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으면 늘 서버나 데이터 센터 솔루션을 도입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멀티 솔루션을 다 함께 고려를 해봐 주시고 다양한 파트너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면 가장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 드릴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와중에 AMD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사님도 네.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번도 안 써보신 분은 아직 많은 것 같은데, 한 번만 쓰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이게 다 자신감에서 오는 발언이거든요. 네. 그만큼 자신감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종료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슈어다이티 웨비나 진행자 장도환입니다. 웨비나 요약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AMD와 함께한 4세대 에픽 제노아 프로세서 데이터 센터 CPU에 대해 당신이 궁금했던 모든 것 웨비나 잘 보셨나요? 웨비나는 발표자의 세션 그리고 발표자와 함께한 패널 토익 세션인 슈어다이티 티타임을 처음으로 선보인 웨비나였는데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존의 딱딱한 발표 일변도의 형태가 아니라 보시는 분들도 좀 더 재미있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 웨비나의 핵심 내용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MD 4세대 에픽 프로세서는 출시 이후 경쟁사인 인텔 대비 더 많은 코어 수 그리고 코어당 더 높은 성능을 토대로 AI, HPC, 클라우드 컴퓨팅 등 대규모 IDC를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AMD 에픽 프로세서가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원동력은 차세대 젠4 아키텍처를 통해 발전한 IPC 성능, 다이수를 추가해 이전 3세대의 64코어 대비 약 50% 증가한 96코어로 코어수가 증가한 것, 여기에 차세대 DDR5 메모리 지원과 CXL 규격 활용을 통한 메모리 확장, PCIe 5세대 지원으로 더 빠른 I/O 성능 확보 등을 꼽을 수 있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채 2년이 지나기도 전에 이 4세대 프로세서를 개발을 했고 이러한 프로세스 로드맵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지금까지 잘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이 얘긴즉슨 앞으로도 예정된 로드맵 역시 계획된 시기에 착착착 맞게 지켜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다음 세대인 5세대 프로세서는 2024년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각종 벤치마크에서 인텔 프로세서를 압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CPU 전체 성능은 물론 코어당 성능 그리고 전력 효율성까지 훨씬 뛰어남을 다양한 벤치마크 결과를 통해 입증했고요. 성능도 성능인데 특히 전력 효율성이 뛰어난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버가 많은 데이터 센터일수록 얼마나 많은 전력을 사용하느냐도 데이터 센터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죠. 전력 사용량이 높으면 그만큼 시설 유지비가 올라가니까요. 그런데 AMD 프로세서는 전력 효율성이 인텔 프로세서 대비 동일 전력에서 최대 2.6배나 높은 성능을 발휘합니다. 즉 동일한 전력으로 훨씬 더 높은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데이터 센터에 공급되는 전력량, 전력 비용이 동일하다면 더 높은 성능을 확보할 수 있고 동일한 성능이라면 훨씬 더 낮은 전력량으로 전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기업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3D 렌더링, HPC 성능에서도 역시 인텔 프로세서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결과는 인텔이 2023년 1월에 발표한 최신 데이터 센터 CPU인 사파이어 래피드 프로세서가 출시되기 이전의 벤치마크이긴 합니다. 그래서 인텔 최신 프로세서와 비교하면 그 간극은 아마 상당 부분 줄어들 수도 있겠으나 실제 결과는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고요. 발표자께서 세션 말미에 공개한 CPU 성능 벤치마크의 경우 인텔 사파이어 래피드와 직접 비교를 한 것인데 역시나 코어수가 훨씬 많은 만큼 CPU 전체 성능은 인텔을 2배 가까이 압도하고 있고요. 동일 코어에서도 약 20% 정도 앞서는 성능을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쉐어드 티타임에서 주로 다뤘던 AMD 프로세서에 대한 한간의 오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AMD 에픽 프로세서가 워낙 고성능이라 AI를 위한 데이터 추론이나 HPC와 같은 고성능을 요구하는 용도 그리고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IDC에만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발표자께서는 오히려 비슷한 비용으로 더 고사양의 프로세서를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노후화된 인텔 프로세서 탑재 서버 여러 대를 적은 수의 에픽 프로세서 탑재 서버로 대체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뿐더러 이런 사례가 매우 많다고 언급하셨고요. 추가로 좀 더 범용적인 용도에 알맞은 8코어부터 시작하는 시에나 프로세서도 곧 출시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버 장애의 경우 CPU 쪽은 문제가 거의 없다면서 인텔에서 AMD로 바꾼다고 서버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만약 그렇다면 이건 매우 심각한 이슈이기 때문에 AMD가 비즈니스를 더 이상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셨고요. 이미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뿐만 아니라 국내 빅테크 기업 등에서 성능과 안정성은 충분히 검증이 됐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 지원 역시 기존의 인텔 프로세서를 탑재한 서버를 판매하는 서버 제조사, 파트너사의 기술 지원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요. 클라우드에서도 특히 AWS의 경우 EC2 인스턴스 타입 마지막에 A라고 되어 있는 타입이 AMD 프로세서가 적용된 인스턴스라며 클라우드에서도 AMD 프로세서를 체험해 보실 수 있고 이미 많은 고객분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상당 부분 AMD 프로세서를 탑재한 인스턴스를 사용하고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하면 AMD 4세대 에픽 제노아 프로세서는 경쟁사 프로세서를 압도하는 강력한 성능 그리고 그동안 꾸준히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에서 안정적으로 구동되며 안정성, 애플리케이션 호환성을 검증해 왔다는 점, 현재 시점에서는 가히 최고의 데이터 센터 서버용 CPU이며 CPU 바꾼다고 서버 장애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고성능의 AMD 프로세서가 탑재된 서버를 사용하셔도 된다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개인 사무용 PC 3대를 모두 AMD 라이젠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업무용 PC를 한 4년 동안은 만족스럽게 사용한 탓에 작년 그리고 올해 구매한 PC의 프로세서들 역시나 라이젠으로 선택을 했고요. 개인 컨슈머용 프로세서도 라이젠이 강세인데 이 여파가 데이터 센터 프로세서에도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이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요. 물론 인텔도 그냥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AMD 발표자께서는 데이터 센터 CPU 시장에서 인텔의 점유율이 한 70에서 80% 수준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인텔이 압도적인 것은 맞습니다만 그건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지배했기 때문에 한 번 구매하면 최소 5년 이상 사용하는 이 서버의 특성상 인텔의 점유율이 계속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AMD 프로세서가 탑재된 고성능 서버의 현재 시점 점유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데이터 센터 CPU의 시장 판도는 아마 인텔과 AMD의 점유율 싸움이 더욱 격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픽 3세대 프로세서가 불씨는 제대로 당겼고요. 이번 4세대가 그 불씨를 활활 타오르게 만들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웨비나 요약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